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 최고 7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엔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북한이 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서방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선 친윤계의 희생에 물꼬를 튼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받은 불법 자금이 당초 알려진 3억 원을 넘어 7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이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에는 사상 첫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날씨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네,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 출근길은 보슬비가 내렸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영상 4도, 체감 기온도 영상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도 영상 9도까지 올라가는 등 12월 치고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산지에는 대설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다만 산지가 아닌 곳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12월 강원도 기상 관측 사상 첫 호우특보가 일부 지역에 발효되기까지 했는데요. 강원도는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최대 30mm의 폭우, 산간 지역에는 최대 15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 대부분 지역은 현재 강풍주의보, 동해안 전 지역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한반도의 고기압 영향권이 계속돼서 이번 주 내내 따뜻하면서도 비바람이 오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밤사이 내린 비로 경상북도 울진에서는 낙석 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가구에서는 전기가 끊겨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슬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성인 남성보다 큰 돌무더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상북도 울진의 옛 36번 국도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약 300톤이 넘는 토사가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방향 도로가 통제됐고 낙석 사고 직후 인근 마을의 일부 가구에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고속버스 차량이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충청북도 진천의 한 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일단 단독 사고로 확인돼요. 경찰에서 조사해야지 나을 것 같고요.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3명이 다쳤고 버스 안에 있던 기름이 흘러나와 인근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청남도 논산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1대가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도착해 본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교일에 첫 국빈 예우를 전투기 호위 비행으로 시작했고 오늘은 국빈 공식 행사와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본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들어서자 전투기가 양옆에 따라붙습니다. 국빈 예우로 진행된 호위 비행입니다. 공항에선 윤 대통령 부부 앞에 10m가량의 레드카펫이 깔렸고 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연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도체는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하다며 수많은 협정과 MOU들이 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어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잘 우는 독재자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눈물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차정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김정은을 향한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가 계속됩니다. 김정은은 떨어지는 북한 출생률을 언급하며 어머니와 여성들의 역할을 부각했는데 언제 한번 편히 허리 펼 새도 없었을 어머니들 앞에 이렇게 서고 보니 참으로 숭엄하고 경건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고를 듣다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정은은 눈물을 흘리는 몇 안 되는 독재자 중 한 명이라며 김정은의 눈물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 7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열병식에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20년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연설 도중 감정이 북받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안경을 벗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눈물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건 일종의 감성 통치의 수단으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 고도로 연출된 눈물 정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인권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북한이 적방 하장식의 인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 개선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며 현재도 북한 인민들은 가장 인민적인 인권 보장 제도에서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악명 높은 인종차별의 소굴인 미국 사회를 폭로해서 쓴 기사를 싣고 참다운 인권은 국권을 철저히 수호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 관련 지표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터리를 예고한 이민주당, 김 여사 이슈에 모든 활약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거부권 행사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의 요구에 의한 쌍특검 통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24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여당이 표결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데다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돼 있어 관련 뉴스가 총선 전국을 뒤덮을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 저는 당의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저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방탄 논란은 부담입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제2요구를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총선 필패론이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핵심 중 처음으로 이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거센 거취 압박에 직면한 김기현 대표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지도부와 주류의 희생안이 포함된 최종 혁신안을 보고받은 뒤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염두에 둔 듯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던 김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불출마를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냐고 했었습니다.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김 대표는 다만 결단의 시기 등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김 대표에 이어 불출마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에선 김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당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너도 나도 서로 싸울 것이며 오히려 우리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어떤 혁신과 전략이 있습니까? 당내에선 이르면 내주 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도부 책임론을 돌파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요 28일 본회의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 이 처리를 예고를 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친윤 핵심 인사 중 처음으로 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 미칠 파장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화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늘 그렇듯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 총선은 기대 난망으로 폭망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이 상황에 여당에서는 총선용 특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글쎄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먼저 윤 대통령 어떤 대응에 나설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총선용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4월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갖고 이제 180일, 60일 지나서 예. 12월 20일이 되면 22일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숫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사실인데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방탄, 김건희 방탄 이런 프레임에 걸릴 것이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 때문에 고생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 4월, 5월까지 계속해서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 뭐 압수수색한다, 뭐 소환한다 이런 게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뭐 하나마나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득실을 이렇게 따져보면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하는 게 한 번 욕을 먹거나 또는 이제 뭐 방탄 프레임이 걸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또 국민의힘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뭐 나왔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민주당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많이 비판했으니까 임명 먼저 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동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도 빨리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건 총선용이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총선 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한다면 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야말로 그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일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3가지 정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특별감찰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속실, 그다음에 총선 후에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거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총선 앞두고 민심에 얼마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크게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부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이유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요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의 내 식구의 정점인 부인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국민의 눈에 공정하게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역풍은 상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 좀 전에 우리 노동일 주필님께서 얘기하신 방법들이 저는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제가 제안을 해본다면 아예 국민의힘발 상설특검을 아예 법안을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상설특검이라는 건 민주당에서 그 주장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예요. 근데 이건 쓰지 않고 뭐 기존에 준용돼야 될 어떤 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쪽에 너무 편향적으로 만든다든가 뭐 어떤 방식을 또 굉장히 좀 과도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게 더해진 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반화시키는 특검법을 한다면 부담도 적고 그리고 특별검사도 사실상 여당의 약간은 우호적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 특검 자체가 이 쌍특검 자체가 정치적으로 총선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건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훨씬 크고 영향력이 훨씬 크고 그다음에 상대의 어떤 어젠다를 뺏어올 수 있는 전략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여당이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이 공관위 출범을 미루고 있다. 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검 처리 관련해 당부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 관계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당정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정 관계가 지금 좀 뭐 정상적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 특검법 문제와 또 이 그 당정 관계 이 문제는 조금 희박해 보여요. 관련성이. 관련성이 없다. 왜냐하면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공관위 구성을 늦췄다? 그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관위 구성해서 탈락자가 나오면 공천에 그 사람들이 특검법 처리 협조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22일 지나면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지금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 퇴장해버리면 민주당이 처리 못합니까?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관위가 출범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천 탈락자가 바로 나오나요? 내년 4월 10일이 총선 아닙니까? 그러면 3월 21일, 22일이 후보 등록이거든요.
공천 확정자는 그 직전에 나옵니다. 네. 3월 달이나 돼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과 지금 뭐 공관위 출범과는 그러니까 이 특검법 처리와는 예. 아무 관련이 없는 이 근거가 희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은요.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 캠프 내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었죠. 이 당시 선대위에 있던 이 금태섭, 이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캠프에서부터 보면은 그거는 정말 금기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세요. 그럼 캠프 계실 때도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단을 그렇죠.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 이제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요? 이거는 정말 이걸 깨지 않으면 선거를 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은 이게 커다란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 이제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특별감찰관 이런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이걸 계속 밀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적어도 밀고 가기 부담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국민의 한 70%가 지금 이 특검에 찬성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도가 완전히 넘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도만큼은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안들인 거죠. 지금 우리 노동일 주필님께서 예. 얘기하신 것처럼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는 공식적인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걸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거기에 상당한 감시 내지는 견제 기능을 부여하겠다 이야기한 다음에 예. 그 총선 이후에 특검 내지는 지금이라도 상설특검 좀 이렇게 상식에 맞는 상설특검 하겠다 이런 거를 조합해서 발표를 한다면 예. 적어도 중도층은 지금은 어쨌든 야당이 얘기하는 건 약간 일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니까 이게 지금은 오히려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의 일방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예. 합리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중도층 정도는 지금의 생각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이제 그 용산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새가 지금 그 특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친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의 희생 압박에도요 세과시를 하는 모습 아마 시청에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끝난 어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배경은 뭔지 그 궁금증이 나오긴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출마 선언할 사람. 제가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혁신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다. 단지 문제는 시기와 명분이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그야말로 뭐 지금 시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천 즈음해서 얘가 나오면 더 영향이 클 수 있을 것이고 명분은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맞고 뭐 우유 마실래 그냥 마실래 이거는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본인으로서는 정말 고심의 결과였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 그건 명분을 줘야잖아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들도 너무 성급했고 그 말을 그렇게 정말 그 명분을 주고 그 좋은 명분을 더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 약을 뭐 그냥 먹을래 뭐 맞고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글쎄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떤 계기가 됐을까 어떤 계기가 됐을까 뭐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 종료되니까 종료 시기에 맞춰서 했다 이런 것도 하나 저 시기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인요한 위원장 같이 만나셨죠. 만지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마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뭔가 김기현 대표에게 좀 메시지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기와 명분만 주어지면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윤 핵심에서도 많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밖에서 보셨을 때 지금 같은 게 물꼬를 텄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계속 이어져서 이런 험지 출마, 뭐 불출마 선언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맞죠. 지금 이 사람이 내려놨잖아요. 그럼 이 분이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노동일 주필님은 이게
뭐 그럴 거니까 기다리라고 국민에게 얘기했다지만 국민은 정치권에 신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인요한 위원장 입장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네. 아, 과연 저 말을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동안의 정치권으로 볼 때 저게 신뢰할 수 있는 말일까? 이런 의구심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전을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다. 반전을 위한 빌드업. 예. 정치는 항상 생물 같으니까 예. 반전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저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한 번씩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반전을 위한 빌드업에 감성 한 스푼이 더해진 거예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한 사람답게 네. 잘 연출을 했어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어나가려는 압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용 의원이 아마 불출마 선언을 시사했을 때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근데 장제원 의원은 얘기가 다르죠. 왜? 핵심에 있는 사람이고 내려놓는 기득권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총선에 큰 힘을 얻는 게요. 예.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약속을 많이 번복했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별화하는 큰 어떤 하나의 기제를 갖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수도권 6곳만 우세하다 이런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당내에서 내년 총선 의석수 최하 55석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실제 이게 가능한 건지 뭐 100석 이하 되지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판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들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데 선거라는 게 오늘 예측이 내년 4월까지 간다고 보장 예.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권의 중간쯤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내년 4월이면 네. 2년 딱 됐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원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체 구도가 정권 심판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 지지율이 전체를 좌우하는데 예. 내년 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글쎄 어떤 일로 이렇게 팍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정말 지배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뭐 중진들 핵심 의원들 네. 이러면 계속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뭔가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판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너무 비관적인 숫자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현재 판세를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행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요, 어제 이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 만났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전원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 20명 이상 합류한 이 교섭단체 수준의 신당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초까지 과연 글쎄요, 20명을 민주당 내에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명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이낙연 대표 대화를 나눈 후에 그렇죠. 본인의 전언이죠. 예, 예. 느낌, 네. 전언도 아니고 느낌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터뷰에 나와서 다른 방송에 나와서 부인하셨어요. 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중요하고 이 나라의 정치가 가야 되는 방향을 거기에 이제 기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숫자에 저는 얽매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양당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다면 지금 그리고 이낙연 그 전 대표와 소위 말하는 혁신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과감하게 손을 내민다면 얼마든지 상황은 반전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소통과 어떤 변화 이런 게 없다면 뭐 20명이 아니더라도 신당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물꼬는 트여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서론 의원 등 친낙계에서도요 탈당을 만류하고 있고요. 근데 비명계 모임인 이 원칙과 상식은 아직 거리를 두고 있죠. 글쎄요, 어느 정도 신당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또 모임의 크게 규모 같은 건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예상이 어렵지만 네.
일단 신당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20명 이상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그야말로 원칙과 상식 이런 모임에서도 예. 당장 따라 나설 사람 많지 않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 본질적으로 누가 나서고 누가 남느냐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게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 그렇겠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당선이 지금 문제고 제일 초미의 관심사지 뭐 대의명분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과연 이 당에 남아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확실하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어떤 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을까 하면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나서봐야 추운 계절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그 사람들에게 예.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잡아놓고 예. 경선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어떤 좀 뭐랄까요 이런 것들을 모양새? 좀 모양새를 좀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이 부분은 제가 예, 예. 조금 변론을 네. 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나 뭐 여기 방송에 나와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공천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하고 타협하고 아부하면 돼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그거는 너무 불신을 중심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친명계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반응 나오는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요, 사쿠라란 표현까지 동원을 해서 이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간 총리와 당대표를 지난 것은 뭔가라고 정말 어리둥절해지는 자기 혼선이고 경선에 패한 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굉장히 나쁜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 사쿠라 발언 이 전 대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이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김민석 의원이 했던 행적과 했을 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도 뭐 탈당했던 적이 있고 예. 정몽준 의원을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별명이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김민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저런 비판하면 저게 혹시 본인의 행적을 두고 얘기하는 건가? 내가 해봤더니 성공하지 못하더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글쎄 저는 86세대 그야말로 저분도 86세대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의 어떤 청산이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시대 상황 중에 하나다, 시대 소명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을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너무 저런 분들이 오랫동안 정치계를 지배하고 있다, 정계를. 특히 현재 야당에서 예.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이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정말 절실한 시대의 소명이었죠. 예. 그분들은 건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여전히 똑같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 예. 그게 현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관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거든요. 그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그 공부, 대학교 때 배워야 할 공부,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공부가 다른데 여전히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걸 여전히 붙들고 있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무슨 뭐 검찰 독재 운운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계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하고는 아직 안 만났는데 좀 이렇게 따로 해서 하는 전략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소통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는 소통을 안 한다?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소통을 안 하시려고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거죠. 이게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을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받은 불법 자금이 애초 알려진 3억 원을 넘는 7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돈봉투 사건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주 검찰 조사에 앞서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외곽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등으로부터 3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3억 원 외에 다른 사업가들이 후원 형식으로 제공한 4억 원대의 자금 성격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데 자금 전달 경로는 이번에도 후원 조직인 먹사연으로 파악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기부금 영수증까지 정상적으로 발행돼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대법원이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선거운동 조직이 모금한 특별 회비를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르면 오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쎄요, 뭐 영장을 청구한다면 한 번 소환해서 네. 바로 청구한다. 네.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간의 송영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부 다 마친 것으로 일단 보이고,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뭐 무피권 행사였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를 추가로 조사한다고 해서 추가로 얻을 만한 내용도 별로 없고, 또 일단 말 그대로 이에 대해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인다면 앞으로 정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 네. 그것에다가 소위 말하는 먹사연이라는 외곽 조직을 통해서 3억 원 또 다 4억 원에서 총 7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것이고, 그 7억 원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는 이제 그 소각장 관련 증설 인허가 관련 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아직 이번에 이제 영장에 만약에 저 뇌물죄 부분이 포함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분도 뇌물죄로 추가할 것도 지금 현재 검찰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송 전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영장 청구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라고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은 법상 보장된 또 피의자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는 수사기관으로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영장이 청구된다는 결론에는 달라지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진술 거부라는 부분들을 좀 떠나서 수사에 전반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염려가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존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환해서 답변을 많이 안 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면 그 돈봉투 의혹 외에 이 불법 정치자금 이게 그 영장 청구의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돈봉투 살포 부분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 추가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7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 부분이 일단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그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그 박모 씨로부터 3억 500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중에 4천만 원이 소각장 증설 인허가 대가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6명의 후원자로부터 총 4억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인데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곽 조직으로 받은 후원금을 당대표 뭐 선거 여론조사 관련돼서 사용하거나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라는 취지인 거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아니 영수증까지 다 발행해서 받은 돈인데 외곽 조직을 통해서 받은 것까지 이거 다 불법 정치자금을 하면 그럼 정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불법 정치자금 총 액수가 늘었습니다. 검찰이 보는 송 전 대표 혐의가 이제 애초 알려진 것보다 늘어난 상태인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먼저 범죄가 소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그 구속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범죄가 소명될 수 있을지 여부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는 묵인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를 소명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 하에 진행이 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를 소명할 만한 어떤 증거 자료들을 재판부에 내야 일단 범죄가 소명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 전 대표가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뭐 일단 제가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소위 돈봉투 살포가 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예.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된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예.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 윤관석 의원과 박모보 장관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야.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예.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송영길 대표의 연관성 입증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일단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정치자금 그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서 모금한 거 영수증 다 발급해서 정상적인 절차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법리적으로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이고 예. 사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에 계속 저항하고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영장 전담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본인 스스로 현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일단 영장 기각할 자신이 있다라고 네. 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발부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요. 네. 송 전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된다면 돈봉투 수사, 불법 정치 자금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라는 전제에서 발부가 되는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에서 관여했다라는 부분이 네. 일정 부분 소명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수사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을 향한 어떤 공격,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법인의 이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 등을 한 임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지자체 관리 시설의 청소 용역 등을 수의 계약으로 따내 수억 원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김승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압수수색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데 뒷좌석과 트렁크에는 골프용품이 실려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한 A 사회복지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사회복지사법 위반으로. A 법인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수원과 성남 등 도내 17개 지자체와 210억 원 규모의 청소 용역 계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저소득층 아동을 돕겠다며 수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지급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실제 청소 용역 등을 수행한 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돈은 지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부 용역사 직원이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직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그걸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은 자기들이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갔는데 경기도는 A 법인 외에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3곳의 사회복지법인을 적발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 4일 장중한 때 온스당 2,135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1,800달러 선이었는데 올해 들어 16%가 올랐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금값은 1g당 87,000원을 넘겼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금값이 오르는 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달러가 약세로 들어섰고
달러와 대체 관계를 보이는 금의 가격이 반대로 오르는 겁니다. 뛰는 금값에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계좌 수는 올해 6월에 비해 2.1% 늘었고 잔액도 4.4% 많아졌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이 금 투자에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금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앙은행의 24%가 향후 1년 이내에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값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산타 복장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이곳은 미국 뉴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산타들이 몰려다니는 산타콘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뉴욕의 산타 무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타콘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15를 내고 산타나 루돌프 복장으로 참가하면 술집이나 클럽에서 입장료를 대신하고 할인 가격으로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려다니며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산타콘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는 산타 복장으로 이유 없이 몰려다니며 술 취하는 것이 산타콘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산타콘 행사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산타콘은 지난 1994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상업화된 크리스마스를 비판하면서 소외된 지역에 예술 작품을 제공하는 자선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지금처럼 몰려다니며 술도 마시지 않았고 참가비도 술값 할인이 아니라 자선 기금을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타콘은 젊은이들의 연말 술파티처럼 변했고 취객들의 소란과 난동이 계속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행사라고 해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비판을 받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30mm, 호남 지방과 제주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더 내려 쌓이겠는데요. 오늘까지 많게는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과 전주 11도, 대구 1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